안녕하세요. 아동생활지도 1주차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2주차까지 여러분 우리 함께 아동생활지도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생활지도라는 용어가 이전에는 훈육의 어떤 성인의 입장에서 유아들은 어떤 복종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의미로 훈육이라는 걸 사용을 했다면 지금은 긍정적으로 유아들을 지도하는 생활지도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유아가 건강하고 민주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정서적 기술을 가르치고요. 또 긍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돕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민주시민 사회 구성원이 되려면 다른 사람과 건강하게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포함될 거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 사회에서 수용되는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지도하는 것. 그리고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생활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생활지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자, 생활지도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단순히 반응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활지도는 그 자체가 교육이고요.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생활지도 그 자체는 일상을 함께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키즈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이 하는 그러한 그 대화가 아니라 생활지도 그 자체는 교육이다. 그리고 그 교육이라는 것은 그럼 뭡니까? 생활지도 그 자체가 교육이라는 거는 교사가 대화를 하더라도 어떠한 목표에 따라서 전략에 따라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포함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생활지도는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고요. 또 생활지도는 유아를 존중하면서 행동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지도는 교사와 부모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생활지도는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반응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는 유아의 연령이나 발달 단계 그리고 그 유아가 주의 집중력이 짧아요. 그죠? 그거는 주의 집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적인 특성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아의 흥미 수준에 맞는 활동을 계획하는 등의 어떠한 교육의 실제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유아의 욕구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한 욕구를 잃지 못한다면 유아의 발달적 특성이라든지 흥미를 잃지 못한다면 유아들을 음, 자 이제 다 같이 누우세요. 혹은 자, 다 같이 펜을 드세요. 다 같이 이제 우리 깍두기 공책에 조용히 하고 모두 다 조용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면 방해가 되니 모두 다 조용히 하고 말하지 않고 밥 먹으세요. 혹은 모두 다 지금 기억, 니은 같이 씁니다. 글자를 알아요. 이런 분위기나 마찬가지인 거죠. 뭐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은 유아를 민주시민의 어떤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일까요? 우리가 손유의를 하고 유아의 집중 시간을 고려해서 많은 매체들을 사용을 하는 것은 유아의 지금 당장 나타나진 않더라도 유아의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혹은 어떠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욕구를 감소시키는 교수 방법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유아에게 적합하도록 나는 알록달록한 색깔 너무 싫어. 학부모님들은 요즘에 모던이 유행이잖아. 그래서 우리 교구들이며 뭐며 전부 다 회색으로 다.
구성할 거야.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런 이유는 유아에게 적합하게끔 교실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한 요소로 변화시키는 것 또한 유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교사의 노력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유아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유아의 문제에 단순히 반응하는 것만이 적극적으로 유아 생활 전반을 걸쳐서 네, 지도해야 된다는 거. 네, 촬영 중입니다. 자, 둘째, 생활 지도는 그 자체가 교육이다. 생활 지도는 모든 유아들이 교육 활동을 통해서 성공적인 학습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생활지도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교과 활동처럼 유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유아가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는 중요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 자체가 교육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사가 관계를 먼저 강조하고 가르치는데 생활지도의 중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특히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서 중요한 사회적 기술을 배우는 것은 유아가 타인과 관계, 특히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중요한 사회 기술을 배우는 것이고, 이러한 방법을 배울 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중요한 사회적 기술을 배우는 것이 생활지도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자, 셋째. 교재는 22페이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셋째, 생활지도는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몇몇 교사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생활지도를 하고 그 외의 상황에서는 처벌이 따르는 훈육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비처벌적인 생활지도 기법이 모든 상황에 필요하고 일단 학습되면 효과적이다 라는 입장을 우리가 학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려는 유아의 욕구를 감소시키고 유아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을 하도록 도와주어서 처벌의 사용을 줄일 수 있지요. 생활지도는 예방부터 갈등 해결, 또 위기를 중재하는 것, 장기적인 관리 책량까지의 광범위한 방법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이 셋째, 생활지도는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다음 넷째, 생활지도는 유아를 존중하면서 행동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생활지도를 하는 교사는 유아의 행동에만 직접적으로 반응하고 유아의 인격은 존중합니다. 행동에만 반응을 하고 이 유아의 어떤 존엄성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아가 교사의 기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아주 부적절한 행동, 해서는 절대 안 되는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교사. 그 교사의 그 행동을 유아가 했을 때 먼저 감정이 올라와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하지만 우리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사람이지만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해서만 지도를 하고 유아의 인격은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유아에게 창피나 면박을 주거나 또 유아의 감정에 상처를 주는 그런 식의 지도를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되니까 뭘 하면 안 돼. 뭘 하면 울 수가 있지? 꼭 울면은 부모한테 뭘 할 거. 뭐 이렇게 해서 단호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안 되겠죠. 그래서 단호하면서도 친절하게 반응해야 한다. 생활지도의 목표는 유아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유아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가르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지도의 목표는 결국 민주시민을 위한 목표와 연결될 수 있는데요. 즉, 유아가 타인과 잘 지내는 능력,
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강한 감정을 수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활지도는 단지 유아에게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아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생활지도의 목표이다. 다섯째, 빠밤. 생활지도는 교사와 부모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부모는 내 아이이기 때문에 교사가 바라보는 개입이 필요한 순간, 계획이 필요한 행동에도 부모는 관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부모와 함께 정말 수정이 필요한 행동이 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부모와 관계가 엄청 중요해. 그래서 어떻게 그 행동을 수정하는 거는 부모와 관계를 잘 형성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매우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 그 행동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고 부모와 함께 기관에서나 가정에서나 일관된 지도를 이룰 수 있도록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 교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활지도를 실행하는, 자, 여러분은 생활지도를 하게 될 겁니다. 교사가 되는 순간부터 일과 내에서 생활지도를 실행하는 교사가 될 텐데요. 그러한 그 교사의 특징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재는 23페이지부터 나오네요. 자, 생활지도를 실행하는 그 교사의 특징 첫 번째 23페이지 한번 보세요. 페이지 23페이지. 첫 번째 어떻게 나오나요? 교사는 사회적 기술이 배우기 복잡하므로 이를 충분히 학습하려면 성인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자,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이 기술을 가르치면 지금 금방 수정이 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성인기까지 성인기에 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자, 교사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될까요? 내가 말했으니까 이 아이가 바로 변화해야 돼. 이런 거는 적당할까요? 적절할까요? 자, 그 다음 생활지도를 실행하는 교사의 특징 두 번째. 교사는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한 유아의 욕구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문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 욕구 자체를 감소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상황과 어떤 시공간에서 문제 행동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예요. 유아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과제를 준다든지 발달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제공한다든지 흥미가 아주 떨어지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는 거는 문제 행동을 일으키게 쉽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전문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거나
또 놀이를 제공한다라는 거는 유아들에게 문제모 자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도록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사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누구랑? 유아랑. 긍정적인 거. 유아랑. 그러니까 생활 지도를 하다가 유아랑 사이가 나빠진다라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이가 나빠지는 거. 선생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나만 미워해. 선생님, 나는 재밌는데 왜 선생님 맨날 못하게. 이렇게 감동이 나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유아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교사는 해결지향적. 해결지향적인 중재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교사는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갈등 관리를 하는 모델이 되어야 되고 이를 가르치면서 중재를 하는데요. 교사는 처음에 높은 수준의 중재를 하고 계속해서 유아가 스스로 협상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또 유아를 공개적으로 당황하게 만들지 않고 신체적으로 제한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중지한 이후에 교사는 유아가 평정을 되찾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좀 더 수용 가능한 행동들을 배우고 자신의 행동을 수정해서 다른 유아나 집단과 타협하는 사회적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사는 또 나옵니다. 부모와 뭘 한다? 협력. 네. 부모와 협력하는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행동도 덜하게 된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많은 부모가 어떤 개인적이나 문화적인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교사를 만나는 것을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유아 행동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가정통신문 전화, 그 다음에 뭐 상담 이런 거를 통해서 부모와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또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 팀워크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과목에서도 팀별 과제 하는 이유가 뭐죠? 자, 팀워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팀워크는 문제 행동을 다루거나 생활 지도를 할 때 동료 교사와 의논해야 된다는 여러 사람 있으면 더 좋겠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고민하고 전문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팀원과 함께 뭔가를 이루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그 교사의 특징들 때문이겠지요. 자, 유아생활 지도의 개념이 시대별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19세기에는 긍정적인 잠재력에 대한 신념, 역동적인 아동관, 프레벨의 유아의 문제 행동은 부정적인 교육 경험에서 비롯된다. 몬테소리는 유아가 자기 훈육을 학습할 수 있어야 된다. 듀이는 기존의 훈육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5, 60년대가 되면서 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일관된 한계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의 목표는 건전한 통제 유형인 자기 통제이다. 그러나 건강한 자기 통제는 안정되고 성숙한 자아가 있을 때 가능하다.
우리의 책임은 유아가 성장하는 동안 책임 있는 성인에 의해서 유지되는 안전한 한계를 유아에게 제공함으로써 유아가 성숙하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하는 리드라는 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지요. 자, 그 다음 드라이커스는 유아의 행동의 기능적인 면을 분석을 하고요. 유아들이 행동에 잘못된 목표를 설정해서 역기능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고, 지고트는 아동 중심적인 생활 지도를 아주 주장을 했고요. 유아가 바르게 느낄 때 바르게 생각할 수 있다. 인지와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생활 지도를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80년대 들어서면서 생활지도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중요해진 반면에 초등학교에서는 학업과 훈육에 대한 새로운 동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학업 중심의 교실과 복종 지향적인 훈육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에서는 미국 유아교육협회에서 발달에 적합한 실제 발달 수준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해서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90년대 이후였습니다. 교사는 기대되는 행동의 모델이 되고 기대되는 행동을 하도록 격려해주고 유아에게 좀 더 수용 가능한 행동을 하도록 방향을 재설정해주고 행동의 한계를 분명히 정해주고 수용될 수 없고 해를 끼치는 행동의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중재 방법을 적용합니다. 최근에는 긍정적인 생활 지도로 변화되었고요. 훈육은 종종 처벌을 포함해서 이해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학자들에 의해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훈육이 반드시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긍정적 훈육 앞에 긍정적 훈육 이렇게 단어를 붙이고요. 긍정적 생활지도 유아를 존중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기대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긍정적인 방식으로 훈육과 생활지도를 하는 것으로 개념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주차 세 번째 시간 유아 생활 지도의 개념의 방향에 대해서 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의 생활 지도 방향을 화이트보드를 통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뭐다? 긍정적 생활 지도이다. 긍정적인 생활 지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 애들을 훈육시켜야 돼. 내가 오늘 통제해야 돼. 이런 거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을까요? 과거의 성인의 어떤 일방적인, 지휘적인, 복종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긍정적으로 생활 지도를 한다는 개념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필요한 게 뭐다? 이유와 존중. 그 다음에 긍정적인 행동을 기대해야 합니다. 문제되는 행동을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행동을 기대하는 것, 위아래 존중하는 것. 이런 것이 생활지도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유아 생활지도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해 보았습니다. 재밌었나요? 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세 번째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